자, 우리 문학교재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자, 해봅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봅시다. 유자. 총수가 아끼는 비싼 비단잉어가 죽자 술안주로 요리해 먹었대. 그래서 위선적인 이것을 풍자하며 비꼬며 비판한대. 뭘까? 총수야, 총수. 총수 쓰시고. 그 다음에 비단잉어를 사람보다 아끼면서 비단잉어를 먹은 직원들을 라고 비난함. 이를 통해 상류층의 허영심과 사치성을 보여주는 위선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독종들이었어요. 독종. 얘들아, 그랬더니 총수가 유자한테 독종이라 했잖아. 네. 그랬더니 유자가 총수한테 뭐라고 했니? 말종이라 했어. 말종. 내가 독종이면 지는 인간 말종이지.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 서술상 특징. 충청도 이거를 사용함. 뭘까? 사투리인데 우리가 방언이라 그래. 자, 충청도 방언을 사용함. 그리고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자, 언어 유희를 쓰는데 언어 유희 중에서도 어떤 거라고요? 발음의 유사성이야. 아까 차이코프스키 기억나죠? 네. 그다음에 비속어와 우스꽝스러운 말로 비꼬는 어투를 사용한다. 자, 그다음 효과. 자, 충청도 방언을 씀으로써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을 획득함. 그다음에 언어 유희라든지 비속어나 우스꽝스러운 말로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풍자 비판하며 총수를 비꼬며 어떤 태도를 드러낸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요. 비판적. 자, 비판적. 자, 그다음 마지막. 이 소설에 사용된 중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회사 직원 몇 사람치 월급을 넘어서는 비싼 가격. 여기 뭐 써야 돼, 얘들아? 비단잉어. 비단잉어. 그리고 유자 총수 사이의 갈등을 유발함. 또한 상류층의 사치스러움과 허영심을 보여주고 총수와 유자의 가치관 차이를 보여주면서 유자의 신념과 소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무슨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비판하는 거죠? 물질. 그리고 가로치고 현대인이라 써주세요. 모든 현대인은 아니에요. 물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 깊이 읽기 보이니? 네. 요거 한번 읽어볼게. 자, 이 작품의 제목은 유자소전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의 인물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여 일정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전기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소전이라고 했으니 짧은 전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소설 형성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전우치전, 흥부전 등 고전소설의 제목이 대부분 전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보통 인물의 출생과 가계, 인물의 생애를 대표할 만한 일화사파,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의 구조를 지니는데 이 작품은 이러한 전통적인 전해 형식에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자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여주고 유자의 품성을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대기적으로 제시하고 밑줄 유자의 사망 이후에 이제 그를 찬한다라고 하며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곁들이고 있대. 부정적 평가일까? 긍정적 평가일까? 긍정적 평가겠지? 네. 이처럼 소설 유자소전은 유자라는 인물의 삶을 전통적인 전해 양식을 차용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또 작품 안에 가득한 해학 풍자도 한국 문화의 전통적 특징을 잘 보여주며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한국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은 마쳤고요. 덮으시고
자, 비문학 펴주십시오. 비문학 펴주세요. 자, 일단은 20페이지야, 얘들아. 20페이지. 자, 20페이지 피면 돼. 자, 흉이야, 흉. 자, 20페이지부터 우리가 23페이지까지 갈 겁니다. 자, 흉의 경험론 좀 살펴봅시다. 오늘은 문법을 안 해요. 못 해요. 다음 주 테스트 때문에 좀 맞출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음 주엔 테스트 다시 우리 문법 다시 들어갈 거고. 알겠지? 자, 해보자. 일단은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자, 1문단부터 살펴볼게요, 얘들아.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휴은 밑줄 칩니다.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했대. 누가? 휴미. 그리고 밑줄 쳐야 돼.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란 사람의 합리론을 비판했대. 다시, 휴은 경험에서 지식이 나온다 그랬고 데카르트란 사람은 이성에서 나온다 그랬어. 알겠지? 네. 그래서 휴은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철학 이론을 만들려고 했대요. 자, 그러나 밑줄입니다.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휴은 과학적 탐구 방식과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이르릅니다. 자, 그 결과 휴은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밑줄 쳐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데요. 자, 그러면 얘들아 1문단은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봐요. 1문단은 휴미란 학자가 제시가 됐고 휴은 무슨 주의를 얘기했니? 경험주의를 얘기한 거야. 맞아? 그러면서도 누구를 비판했지? 데카르트.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비판한 거야. 됐나?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경험이 아니고 뭐숭 중심이네? 이성 중심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일단 정리하는 거고 또 경험주의에 대한 휴의 경험주의에 대한 뭐도 제시가 돼 있죠? 한계점도 제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한계점 뭐라고 써 있었어?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잖아. 또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했대잖아. 알겠니? 이런 것들이 1문단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다음 2문단 넘어갑니다. 휴은 밑줄입니다.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대요. 자, 먼저 인상의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인상의 동그라미 서. 자, 인상은 오감을 통해 감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을 말하고 이게 뭐라고, 얘들아? 인상. 두 번째, 관념의 동그라미 쳐.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한대. 자, 가령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 혀로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거는 뭐래, 얘들아? 인상. 머릿속으로 짠맛을 떠올리는 건 뭐래? 관념. 알겠니? 그래서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자, 밑줄 쳐요.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짜다는 단순 인상에 짜다와 희다 등의 단순 인상이 결합된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대요. 네.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관념이라 합니다. 휴은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대요. 그런데 황금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지만 황금과 소금 각각의 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관념은 존재할 수 있대요. 자, 이제 밑줄 쳐. 따라서 복합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은 황금, 소금처럼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대요. 자, 되게
이 문단의 내용이 많지 얘들아. 맞지? 이 문단은 되게 중요한 문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문단도 여전히 흉이 나왔는데, 자, 흉은 첫 번째 뭘 제시했어? 경험주의, 자신의 경험주의 철학을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얘기했지? 인상을 얘기했지. 네. 두 번째 뭐 얘기했지? 관념. 관념이란 걸 얘기한 거야. 맞나? 네. 인상은 감각으로 느끼는 거고 관념은 떠올리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인상에는 무슨 인상이 있었어? 단순 인상. 단순 인상이 있었고 복합. 복합 인상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러면 관념도 뭐가 있었지? 단순 단순 관념과 관념이 있었고 복합 관념. 복합 관념이 있었던 거야. 맞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 문단이 무조건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문단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제일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3문단으로 빨리 넘어가 봅시다. 또한 흉은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 밑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대. 자, 그가 말하는 인간관계란 밑줄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 기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대. 자,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는 밑줄 쳐 필연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어떤 결과라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나타날 거잖아. 네. 맞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흉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는 항상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에 따르면. 뭐 말인지 알겠지? 네. 필연적인 원인 결과는 없다는 거야.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는 건 없다는 거야. 반드시는 없다는 거야. 이 사람 반드시는. 더 읽어볼게. 그는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이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야기했다는 생각은 뭐일 뿐? 뭐일 뿐 얘들아? 뭐라 써있어? 추자로 써있잖아. 추. 어딘지 몰라요? 추측. 추측일 뿐. 밑줄 쳐. 두 사건의 인과적 연결관계를 관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가자 배가 떨어졌다고 했지 얘들아. 맞지? 이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지.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결국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밑줄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고 휴먼 비판했대요. 자, 그러면 200만원 시험. 3문단. 자, 3문단에서 휴먼 뭐라 그랬어요 또? 인과관계. 그렇지. 인과관계는 뭐하지 않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필연적이지 않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잖아. 근데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야. 네. 그냥 주관적이고 추측일 뿐이라는 거지. 필연적, 반드시 그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되니? 그러면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는 그냥 주관적이라든지 아니면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추측일 뿐이다. 자, 이게 3문단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또한 휴먼은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대.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밑줄 쳐. 휴먼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대. 자, 예를 들어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금이 짜야 됩니다. 그런데 휴메에 따르면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금이 짠지는 알 수 없대요. 그러므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내 입에는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는 진술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있어요. 사람마다 소금이
짜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입맛이 다른 경우가 있대. 그래서 그 캡사이신 맞나? 예. 매운 거 엄청 넣는 거? 그 매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은 이게 맵다라고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껴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건 아예 못 느껴요. 그리고 짠 거를 달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 가든 뭔가 그런 과학적으로 가든 해야겠지. 예. 근데 흉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뭐냐면 그냥 소금이 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사람이 먹었을 때 내 입맛에는 짜네 그거일 뿐인 거지. 소금 자체가 무조건 짜 이건 진리라고 볼 수 없대. 이 사람이 그런다는 거야 지금. 네. 이 사람이. 자 이어서 가자. 따라서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흉의 주장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사문단은 뭐예요 여러분들? 흉은 진짜 진리라는 것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진짜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나? 그냥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마지막 문단 갑시다. 5문단. 이처럼 흉은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한 나머지 과학적 지식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성만 중시했던 당시 철학의 그런 흐름에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의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자, 그러면 5문단은 뭐겠습니까? 5문단은 흉의 무슨 주의 철학? 경험주의 철학에 대한 평가 비판과 의의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경험주의 철학만 제시하다 보니까 과학적 진리까지도 무시해버렸잖아.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철학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도 있다는 거야. 됐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얘가 끝났어요. 일단 넘겨보세요. 자, 22쪽 넘겨봅니다. 자, 22쪽 넘겨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1문단, 여러분들 1문단 여기였어. 자, 흉은 땡땡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땡땡 이론을 구축하려 했다. 뭐 들어가야 돼요?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치. 흉은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철학의 이론을 만들고자 했다. 여기 보세요. 흉은 경험주의 철학이잖아. 맞지? 네. 자, 경험과 철학을 써주시면 되고 2문단 여기입니다. 자, 2문단이 제일 중요해요. 바로 인상과 관념 얘기했었지? 네. 자, 보면 흉은 지식의 근원을 뭐로 보고? 경험으로 보고. 자, 그러면 이를 뭐하고 뭐?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그래서 특히 인상은 밑에 뭐라 써야 돼? 감각. 겉보기 감각. 그리고 관념은 뭐야? 생각이야, 생각. 떠올리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3문단. 3문단은 여기입니다. 인과관계 이야기. 자, 흉은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오타 났지 이거. 인간관계가 왜 나와? 여러분들 오타야 오타. 과학관계 바꿔 인과야 인과. 이게 오타 났다고 이게.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불변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문단. 자, 여기 4문단은 진리. 자, 흉은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조차 진리 여부 찐짠지 아닌지의 진리 여부까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자, 5문단. 흉은 그래도 근대 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왔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요거 한번 OX 해봅시다. 우리 OX. 자, 일단 얘들아 2번 잘 봐봐.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 딱 2번 문제가 몇 문단에 해당하는 걸 것 같아? 몇 문단이야? 2문단이야. 알겠니? 2문단.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단순 인상은
단순 관념으로 이어져. 오케이? 그리고 단순 인상과 단순 인상이 결합되면 뭐가 된대? 복합 인상이 되고 복합관념으로 일단 이어진다는 소리야. 됐니? 자, 그럼 1번부터 보자. 복합 인상이 없어도 복합관념은 성립할 수 있다. 올까 X일까?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한번 보여줄게. 앞장 펴봐요. 자,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어.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데 가로 1번에 대해 OX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쨌든 간에 기억이 안 나도 인상관념에 대한 이야기니까 빨리 몇 문단 가서 보면 돼. 이 문단 빨리 찾으라는 거야. 알겠지? 다시 와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문단에 어디 볼 거냐면,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밑에서 7번째 줄 봐봐. 자, 밑에서 7번째 줄. 자,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관념이라 했다. 흉은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 그런데 황금과 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황금 소금을 말하는 거야. 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지만 밑줄 쳐. 황금과 소금 각각의 인상은 따로 있기 때문에 복합관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니? 따라서 복합관념은 복합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대요. 그럼 다시 와봐요. 자, 복합인상이 없어도 황금, 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아니요. 황금으로 되어 있는 소금은 없잖아, 얘들아. 맞아? 하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는 있어, 없어? 떠올릴 수 있어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봐봐. 황금으로 되어 있는 소금을 우리가 본 적 있어, 없어? 너희들 본 적 있니? 아니요. 맛본 적 없잖아. 경험, 감각을 느낄 수 없잖아. 하지만 황금으로 되어 있는 소금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황금하고 소금, 맞지? 그러니까 봐봐. 복합 인상이 없어도 복합 관념은 성립할 수 있다. 동그라미. 알겠지? 네. 중요한 거야. 이렇게 쳐놓으시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인상이 없는 관념도 과학적 지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휴미 이렇게 얘기했을까? 휴미? 아니요. 얘들아, 인상이 있어야지 관념으로 간다는 게? 네. 단순 인상, 단순 관념? 그러면 인상이 없는 관념도 과학적 지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렇죠? XX. 자, 3번. 단순 인상의 결합으로 복합관념이 성립할 수 있다. 이건 쉽네. 단순 인상의 결합으로 무슨 인상이 만들어져? 복합 인상. 그래서 복합관념으로 이어지잖아. 맞아?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 자, 4번. 단순 인상이 없어도 단순관념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 소금이라는 게 아예 없어. X. 그러면 떠올릴 수 있니? 없지. 맞지?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결합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란 걸 먹어본 적도 없다고 쳐봐. 네. 그럼 이게 짠지 단지 매운지 떠올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 얘들아. 맞지? 네. 그래서 자, X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앞장에 객관식 문제 좀 풀어볼게요. 21번 봅시다. 21쪽 봅시다. 21쪽.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다. 자, 보세요. 1문단에서 휴은 데카르트를 비판했어. 왜? 데카르트는 이성 중심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아. 자, 2번. 전통적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봐봐, 얘들아. 일단 잘 봐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 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몇 문단이야? 3단. 4문단이지. 맞아? 네. 그러면 기억 안 나면 빨리 4문단 보는 거야. 네. 그러면 4문단 내려와봐. 20페이지에서 4문단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4문단. 또한 휴은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자, 밑줄 쳐봐.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대. 어디에서요? 전통적인 진리관에서요. 오케이? 네. 그러면 1번에 2번 봐보세요. 1번에 2번. 전통적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야 가능하다야? 가능하다지. 그럼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는 전통적 진리관이야 흉이야? 흉이야 흉. 얘들아 흉이 불가능하다 했잖아. 흉이. 네. 전통적 진리관은 가능하다 그랬고.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3번. 흉은 지식의 탐구 과정에서 감각을 통해 얻은 경험을 중시했다. 당연히 맞죠. 네. 그리고 4번. 흉은 합리론에 반기를 두고 칠판 합리론이 바로 이성중심이야. 알겠지? 네. 자 이성중심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철학이론을 구축하려 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흉은 인상을 갖지 않은 관념은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윗글에서 언급된 흉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사과의 맛이 달콤할 것 같아. 이 사과는 빨개. 매일 사과를 먹으니까 고와졌어. 자 1번 봐봐. 사과를 보면서 달콤한 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이다. 봐보세요. 생각을 떠올리는 게 관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1번은 맞아. 2번 사과를 보면서 빨개라고 느끼는 것은 복합인상에 해당한다. 맞을까? S. 얘들아 아까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복합인상이라고는 단순과 단순이 결합된 거야. 아까 얘기했던 황금, 소금 이게 결합돼서 이렇게 되듯이. 알겠지? 네. 근데 사과는 빨개는 단순히 내 감각 중 시각으로만 본 거 아니니? 네. 그러니까 복합인상일까 단순인상일까? 단순히. 사과는 빨개는 단순인상이야. 됐니? 네. 그냥 사과가 빨간 거는 내 눈으로 본 거잖아. 네. 다른 거랑 결합된 게 아니라고 얘들아. 오케이? 네. 사과랑 빨개가 결합된 게 아니라고요. 됐지? 오히려 사과 주스가 결합될 수 있겠다. 그죠? 네. 사과랑 주스 따로따로 그렇게 결합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사과가 빨개라고 느끼는 것은 복합인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단순인상이야. 단순인상. 바꿔주세요. 단순인상. 2번이 정답이다. 3번. 사과의 실제 색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과는 빨개라는 생각은 내 눈에는 이 사과가 빨갛게 보여라는 의미일 뿐이다. 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사과를 먹는 것과 피부가 고와지는 것 사이의 인과적 연결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 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매일 사과를 먹으니 피부가 고와졌으라는 생각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습관적 기대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3, 4, 5번은 흉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흉의 입장. 네. 넘어갑니다. 자 23페이지 봅시다. 어휘어법 보세요. 어휘어법. 자 1번에 구축하다는 디귿이야. 네. 체제 체계따의 기초를 닦아 세우다. 2번의 회의주의는 미음이야. 미음. 인간의 인식은 자 주관적 상대적이라고 보아서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궁극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래. 자 3번 고수는 리을이야.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킨다. 관념은 니은이야.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 내용. 자 인접하다는 기억이야. 이웃하여 있다 또는 옆에 있다. 자 6번 문제 보세요. 어떤 형상을 이루는 거 뭐라 그럴까 얘들아? 형성이라 그래. 형성. 6번은 형성. 7번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린다 뭐라 그럴까? 추측이야. 추측. 자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뭐라 그럴까? 사조라 그래. 사조. 자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표시를 뭐라 그럴까? 반기라 그래. 반기.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 자 넘어가시고 자 우리가 아마 대중문화인가? 잠깐만요. 뭐였지 얘들아? 아 다문화사이다. 48페이지예요. 자 48페이지. 자 여기 본문만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잠깐 한번 끊고 갈게요. 자 시작합시다.
자, 다문화사의 패러다임 있죠? 여기 본문만 읽어보자 우리. 본문만 좀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왼쪽에 1문단 봅니다, 이제. 자, 한국 사회는 구성원의 출신국이나 인종 등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밑줄 치세요. 다문화 사회의 주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문화 사회로서의 궁극적 지향점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자, 그럼 이게 지금 1문단이지 얘들아. 네. 1문단. 자, 1문단은 뭐가 있어? 한국이 우리나라에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 알겠지? 잠깐만.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무슨 민족이 아니다. 단일 하나로 되어 있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무슨 사회로 변화돼가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돼가고 있다 이 소리야. 대체 2.몇 % 남아? 그냥 이대로 출산율이 이대로 가면 각 학교마다 반에 그죠?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외국인. 그 혼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냐 얘들아. 하여튼 외국인과 결혼한 자녀 있잖아. 네. 또는 우리나라에 이민 온 외국인들의 자녀 있잖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안성 알아 너희들? 경기도 안성? 안산? 이런 데 있거든? 예. 이런 데 이제 공장들이 되게 많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못 살았을 때 해외에 가가지고 공장으로 이제 취업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쌤 태어나기 전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동남아나 이쪽에서 우리나라에 취업하러 온 사람들 많잖아. 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경기도 안성시 그런 데 평택 이런 데 되게 많아 얘들아. 공장이 많거든. 네. 그 실제로 거기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거의 눈에 보이는 10명 중 5명 정도는 외국인이야. 가끔은 한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아요. 실제로. 알겠지? 그러니까 점점점 진짜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게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이 문단 가볼게. 자,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는 패러다임에는 가, 차별배제 모형 별표, 나, 동화 모형 별표, 다, 다문화 모형 별표. 딱 3개가 나오면 뭔 얘기 나올 것 같아? 밑에 이제 그래서 모형 3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지. 맞지? 자, 이따 이 3개 모형을 외국인과 이민자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 국가가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먼저 차별 배제 모형은 별표. 차별 배제 모형은 국가가 특정 경제 영역에만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복지와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모형이래. 이게 뭐라고 얘들아? 차별 배제 모형이라 그래. 알겠니? 네. 그러니까 얘들아 뭐 연금 있지. 너희들 국민연금 들어봤어? 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들어봤어? 그런 게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야. 오케이? 네. 이런 거를 이민자한테는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줘. 이민자한테는 안 주는 거야.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로 받는 복지 정책은 못 받게 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게 차별 배제 모형이야. 자,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과 결혼 이민자의 증대와 맞물려서 점차 그 입지가 제한되고 있대요. 뭔 소리일까? 입지가 제한된다는 건 뭔 소리야? 차별 배제 모형은 점점점 확대된다는 걸까? 점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걸까? 축소되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두 번째 동화 모형 별표. 동화 모형 별표. 자, 동화 모형은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모든 면이 주류 사회와 똑같아져야 된다는 모형이다. 이거 뭘까? 외국인이나 이민자에게도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주자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나 이 모형은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정체성을 무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그들에 대한 불이익과 편견을 간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두 모형과 달리
다문화 모형 별표. 다문화 모형 별표. 자,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취하는 모형으로서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의 목표를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두고 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밑줄 쳐야 돼. 이거 밑줄 쳐야 돼. 한국 사회는 다문화 모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대요. 자, 그럼 글쓴이는 세 가지 모형 중에 가장 뭐를 여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다문화 모형인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자, 좀 써보자. 센 써보는 거야, 쌤만. 자, 이문단. 자, 그러면 이문단에 지금 다문화 사회에 모형. 적합한 모형들이 제시됐지. 맞니? 자, 첫 번째 모형이 뭐였어? 좀 불러줘봐. 차별 배제 모형. 차별 배제 모형이야. 차별 배제 모형. 두 번째는 뭐였지? 동화 모형. 동화 모형이야. 동화 모형이야. 알겠지? 자, 세 번째는 뭐야? 다문화 모형이야. 됐니? 됐어?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면, 자, 자국, 자,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 자, 그러면 차별 배제 모형은 얘네를 일부만 인정하는 거야. 어? 얘네들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배제시키는 거라고. 네. 이해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활동의 자유다 같은 걸 보장해주지만 복지정책 같은 거는 제한한다는 소리야. 네. 자, 그러면 동화 모형은 뭐냐? 자국이랑 외국인 이민자가 있으면 아예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동화니까 아예 뭐 하는 거야, 완전히? 흡수시켜버리는 거야. 외국인을, 이민자를 한국인으로 완전히 흡수시켜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성향 같은 게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건 무시해버리는 거야. 이것도 얘들아,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너희들 이제 어때? 무조건 한식 먹어. 이거야. 네. 알겠어? 너희들 한식만 먹어. 한국 문화만 해야 돼. 이거라고요. 네. 그래서 동화야. 그러면 다문화 모형은 뭘까? 포용가능. 공존이야. 알겠니? 공존이랑 포용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글쓴이는 세 가지 모형 중 뭐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다문화야, 다문화. 이제 3문단 가볼게요. 3문단 보자. 자, 이때 다문화 모형은 밑줄 문화다원주의와 또 다문화주의로 나눌 수 있대. 아, 글씨도 헷갈립니다.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동그라미. 그러면 문화다원주의랑 다문화주의의 공통점이네. 공통점. 네. 자, 그러나 밑줄 쳐. 문화다원주의는 주류 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다문화 모형입니다. 이에 비해 보다 발달된 개념인 밑줄 다문화주의는 주류 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죠. 주류 사회 안에서 외국인과 이민자의 문화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원주의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이중적 기준 적용 문제를 해소하고 조화와 소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는 다문화주의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할 거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들아 3문단 보자. 자, 3문단 봐봐. 좀만 집중. 자, 3문단에서 지금 글쓴이는 세 가지 모형 중에 무슨 모형을 가장 강조하고 있죠? 다문화 모형을 강조하고 있지, 얘들아. 맞아? 네. 근데 다문화 모형은 또 두 개 뭐가 있대? 문화 다원주의가 있고, 자, 두 번째 뭐가 있대? 다문화주의가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두 개에 당연히 무슨 점이 있겠어?
차이점과 공통점. 그치? 유사점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있지. 네. 하지만 분명히 무슨 점도 있어? 차이점도 있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문화 다원주의는 주류 문화를 인정하면서 다른 문화를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려는 거야. 네. 근데 다문화주의는 뭐야? 다포용이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 글쓰리는 둘 중에 뭐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둘 중에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를 좀 더 글쓰리는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응. 자, 마지막 이제 4문단 같은데 보자. 그러나 사회 조직 내의 다양성을 강조하기만 하고 다양성과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회에 극심한 혼란만 더하게 돼서 사회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대요. 따라서 한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정책들을 적정한 단계에 맞추어 진행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밑줄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적 목표를 다문화주의에 두고 단기적, 중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계적 정책 목표와 구체적 사업을 정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4문단은 뭡니까? 결론. 결론은 뭐야? 다문화주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알겠지? 자, 다문화주의 정착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 해결해야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해결해야 하는 점 뭐야? 장기적 목표를 다문화주의에 두고 맞나? 두 번째 뭐 써 있어요? 단계적 정책 목표와 구체적 사업을 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사실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모르겠어요. 쌤 세대 때는 아닐 것 같은데 너네가 내 나이 때 됐을 땐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뭐니? 저출산. 그것도 그렇지만 이런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힌트 1945년 9월달 남북 분단 그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남과 북이 뭐 해야 되겠어요? 통합을 해야겠죠. 네. 근데 너무 지금 우리가 분단된 지 오래됐잖아. 네.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같은 우리 한국인이야 사실. 네. 같은 한국인이잖아 얘들아. 너네 역사 공부해봤지? 네. 남과 북이 태초부터 분단됐었어? 아니요. 아니었잖아. 그러면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치 남한과 북한은 마치 다른 나라 사람 같은 느낌이 나요. 네. 현재 그렇죠 우리가. 그치? 북한 사람하고 이렇게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친해지기는 어려울 거야. 문화도 너무 다르고 언어도 비슷하지만 또 어때? 쓰는 어휘라든지 용어가 어떨까? 굉장히 달라요. 알겠지? 쉽지 않을 겁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알겠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이 모형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남북통일, 남북통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알겠죠?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문단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잠깐 넘겨보시고 자 우리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50페이지에 지문 분석한 다음에 쭉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잠깐 끊읍시다.